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젯밤 산책을 나갔는데요. 꽤 늦은 시간인데도 환한 달빛 아래서 두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걷는 한 쌍의 연인을 보았습니다. 봄밤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가슴이 찡하게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그 순간 불현듯 백석의 흰밤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낳은 최고의 서정시인이라고 하는 백석의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흰밤, 백석, 애성의 돌담에 달이 올랐다. 묵은 초가지붕에 박이 또 하나 달같이 하얗게 빛난다. 언젠가 마을에서 수절가부 하나가 목을 메어 죽은 밤도 이러한 밤이었다. 어떻습니까? 달밤의 이미지를 그려내면서도 거기에 그 서사한 토막을 덧붙여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오늘은 옛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삼국유사 역주본을 낸 고려대학교 최강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최강식 교수님은 역사학자이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에 있는 최광식입니다. 제가 공직을 마치고 이제 지금 복직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1년 동안 지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관 하실 때도 무척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장관 후에도 하시는 일이 많은 걸로 봐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공직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동안 못하고 보류하고 있다가 이제 공직 돌아가서 지금 그거 하나하나 마무리하느라고 상당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삼국유사 역주본을 출간하셔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먼저 그 전에 그 교수님께서는 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그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느끼실 때 그 고전의 지혜라든지 또는 그 책의 지혜로 이렇게 그런 상황을 풀어가신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제일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뭐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또 뭐 조직 사이에 부처 간에 이런 거 있을 때 답답하고 뭐가 이제 난관에 봉착하고 이런 일도 있을 때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것은 상선약수. 상선약수. 노자의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요. 가장 훌륭한 것은 무르듯이 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경에 또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니까. 그렇죠.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런 기절들이 굉장히 그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쉽게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행정하면 아주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처럼 그렇게 그 부드러움이 그 강한 걸 이긴다는 그런 도덕경의 말씀대로 행정을 생각하셨다니까 그 참으로 그 의외의 그 말씀이고 또 그거야말로 정말 그 최고의 지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그 출간하신 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야말로 그 오랜 노력 끝에 삼국유사 역주본을 출간하셨는데요. 삼국유사 역주본이 그 이렇게 두꺼운 책에 그 3권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깜짝 놀랐는데요. 이 삼국유사 역주본이 그 전에 나온 삼국유사의 그 책들과 변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첫째는 양이 다른 거에 한 2~3배는 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본문하고 역주가 이제 역주하는 사람의 생각만 이제 넣었다면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지금 최근 것까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넣어서 다양한 견해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게 3권인데 하나는 기편,
그래서 주로 역사와 관련된 거, 신화 전설. 하나는 이제 또 불교와 관련된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왕력편이 따로 있습니다. 종래는 이제 왕력편 그러면 표만 있고 내용이 별로 이제 없었는데 왕력만 가지고 책을 하나 이렇게 만든 거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귀중한 자료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들처럼 그 과거의 신화나 또 설화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 책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특히 그 저희들 같이 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정말 이게 그 보물창고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젊은 시절부터 삼국유사를 이렇게 연구해 오셨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삼국유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제가 대학교 이제 사학과에 들어갔을 때 예. 첫 번째 리포트가 이제 제목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여 논하라였어요. 예. 그때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한자를 모르니까 예. 이제 번역본을 봤는데 저는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가 훨씬 이제 흥미로웠고,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들 같이 창작하는 사람들도 사기보다는 유사에 훨씬 더 네, 이렇게 그렇겠죠. 흥미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래도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하면 교과서에서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어서 삼국유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삼국유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신다면. 네,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예. 대한 이제 이 역사인데요. 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빠진 것들을 예. 주로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조선에 대한 것도 있고요. 당군신화도 여기 예. 있고, 그 다음에 뭐 삼국신화뿐만 아니라 북부여, 동부여, 예.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가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다 이제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징이 여기에 이제 우리의 토착신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예. 또 생활사라든지, 이 서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삼국사기는 왕 또는 지배자들의 예. 이야기라고 한다면 정치, 여기는 문화, 생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민족의 그 어떤 생활과 문화를 모두 여기다 압축시켜 놓은 정말 우리 전통 문화의 보고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삼국유사에 그 수많은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텐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나 인물이 있다면? 물론 이제 당군 신화도 있고요. 또 고주몽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김유신. 아, 김유신이라는 인물이 제일 이제 인간적으로, 예. 아주 뭔가 이렇게 매력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신의 어떤 부분? 김유신이 이제 어려서부터 화랑도로서 이제 뭐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청관녀를 만나서, 사랑하다가 또 이제 그 말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니까 말을 또 칼로 죽이고 그러면서 예. 또 김춘추와 이렇게 해서 또 소위 통일, 예. 신라를 이루는 이런 역정, 이게 아주 정말 다이나믹한. 예. 정말 제가 소설을 가려면 이걸 가지고 정말 책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김유신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정말 그 흥미로운 그런 인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스토리텔링이 아주 중요해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작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꾸 이렇게 들춰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우리 삼국유사를 들춰보면서 많은 것이 이렇게 확장되고 또 이렇게 우리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재창조하는데 쓰여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화에 대해서 잘못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화라는 거는 우리 걸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걸 가지고 세계로 가야 하는 게 세계화인데, 여태까지는 우리 걸 버리고 가는 게 세계화인지 이제 잘못됐어요. 교육도 역사를 배워도 우리 역사와 남의 역사, 세계사를 같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 관심 없고 남의 역사에만 관심 있으면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뭔가를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걸 찾으려고 그래야지. 남의 거에서 찾으면 이미 남들이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독창성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이제 역주본 내면서도 역점을 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2007년에 초고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때 초고는 다른
역주본 마찬가지로 원문하고 내 생각만 집어넣은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가 IT 기술은 발전하고 그랬지만 정말 콘텐츠, 스토리텔링이 약하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나 뭐 해리포터 다 신화와 전설을 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직을 마치고 학교 돌아가면 이걸 반드시 문화 콘텐츠의 원천 소스를 정말 만들어 많은 작가들, 뭐 소설가든 드라마 작가든 뮤지컬 작가든 애니메이션 작가든 이런 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더 좋은 것을 재창조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 또 새로운 의견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예. 이 이광수의 꿈이라는 사실 소설도 여기 조신조를 가지고 이 소설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조가 100몇십 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 뭐 다 컨텐츠로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 무궁무진한 예. 것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은 그래도 서사가 살아있는 그런 민족이다, 나라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그 창작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 우리나라를 경이롭게 생각하는 게 단편 소설보다는 장편 소설이 많이 팔립니다. 장편 소설도 한 권짜리보다는 두 권짜리, 세 권짜리가 더 많이 팔리고요. 10권짜리는 정말 많이 팔린 게 우리나라예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뭐 요즘 애들이 그 만화 보는 것도요. 만화방에 가보시면요. 만화가 보통 30권, 40권 그래요. 시리즈로 된 거.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그 읽히고 팔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그 삼국육사의 이런 그 역주본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정말 많은 소설들 또 드라마 또 내지는 뮤지컬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걸 원형으로 삼아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거야말로 보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출판 기념회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예. 그날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만파식적 설화를 가지고 판소리를 만들어서 해봤어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판소리를 가지고도 이 상문유사에 나오는 많은 향가들이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서사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이련 스님이 그 찬한 게 있어요. 향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시적인 것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의 정말 문화적인 정서를 막 고스란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정말 우리가 많이 활용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갖고 있는 알게 모를 감칠맛 나는 어떤 정서 이런 것이 여러 장르별로 이렇게 창작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소크라테스를 한나절만 만나게 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는 삼국유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으로서 삼국유사를 지은 그 이련 스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가장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첫째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왕력, 그 왕력을 정말 이련 스님이 하신 건지 그 제자가 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왜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걸 간행을 안 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련 순사의 그 비명에는 없어요 삼국유사가. 그러니까 생전에는 아니고 생후에 이게 출간된 것 같은데요. 일반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하실 그런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우리 민족의 그런 그 신화나 설화 같은 게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특징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신화는요 시조 신화하고 건국 신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신화는 이제 창조, 우주 창조라든지 뭐 이런 신화가 이제 많은데 우리는 그건 좀 별로 없어요. 특히 삼국유사에 있는 건 거의 건국 신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와 관련된 국가 형성과 당군 신화도 이게 굉장히 당군이라는 새로운 그 당군왕검 고조선을 건국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고주몽이나 박격거세나 또 다 고구려백제 신라 건국과 관련돼 있는 게 우리 특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저렇게 듣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이 궁금해져요. 언제부터 그렇게 역사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역사는 이제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예. 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상공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 이제 저한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학문적이라고 그럴까,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건데, 예. 그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그 가끔 무당집을 다니셨어요. 그때 예. 꼭 제가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되니까 어머니가 절을 가셨어요. 아, 예.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어린 생각에, 어머니가 무당집 갔다가 절로 가는 거 바뀌긴 바뀌었는데, 목적은 같은 것 같고, 예. 뭐 아버님이 승진하게 해달라, 예. 애들 건강하고, 예. 뭐, 예. 저거 하는. 그런데 분위기도 조금 비슷한 걸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러면서, 아, 이게 뭔가 했는데, 상국유사를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 토착신앙적인 거고, 불교적인 게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예. 이게 사실 우리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어릴 때부터 했던, 어슴푸레하게 생각했고,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역사에 관심 갖다가 이제 사학과로 와서 상국유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더, 이건 이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예. 예. 실제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토착신앙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불교 같은 게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왠지 낯설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친숙한, 익숙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역시 그런 것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랑도에서부터 보입니다. 화랑도는 예. 유불선이거든요. 예. 유불선 융화. 예. 그러니까 유교, 불교, 선도. 예. 세 개가 하나로 융화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사상을 하나 믿거나 종교를 믿는다 그래서 다른 거는 배척하고 예. 하나만 믿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무당집에 예.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 절에도 가고 예. 어떤 때 성당도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고방식은 또 유교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독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보면 샤머니즘, 예.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신흥정교와 다 공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신도를 봐도 우리나라에 지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무당이 한 10만 명 됩니다. 오, 놀랍습니다. 불교 신도가 1,200만이고요. 천주교가 520만, 예. 개신교가 800만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여러 종교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 예. 이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문화와 다르다는 거를 어렴풋이 어렸을 때는 알았고 지금 이제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저거 하는데 그런 그런 발단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상공유사에서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쓴 논문도 이 상공유사를 텍스트로 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무불습합에 대한 일고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착신앙하고 불교가 융화되어 있는. 그래서 뭘 가지고 했냐면 산신각과 장승. 산신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신신앙이라는 거 우리 고유한 건데 절이 들어왔지만 공존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문화에 잘 보여준다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역사를 그냥 옛 이야기쯤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역사가 마치 이렇게 옛날 흘러간 걸로만 이해하게 된 게 우리가 역사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너무 몇 년도라든지 또는 무슨 인물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걸 외우는 게 역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물론 주제는 과거 걸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거울로서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역사라는 것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통감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따라서 그래서 역사라는 것을 굳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이해치카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과거의 것을 바라보는 현재적 존재는 과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고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막 이런 것 자체만 아는 게 벌써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려면 왜 역사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역사야말로 현재를 잘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잘 열어가는데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그간 오랫동안 고대사를 연구해 오시면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그리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백제의 신화와 제의, 그다음에 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뭐 이런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책이고 이유는 무엇인지요? 역시 사랑도 첫사랑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첫 번째 저서가 예. 한국 고대 국가와 제사예요. 그게 이제 박사 논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사가 이제 천신, 하늘에 대한 제사, 그다음에 이제 조상신에 대한 제사, 그다음에 지신에 대한 제사.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했는가. 그런 면에서 애착이 가고요. 그다음에 중국 고구려사 왜곡은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할 때 이제 제가 대처위원장 맡으면서 한 건데 그 책은 이제 많이 팔려서 기억이 납니다.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 그럼 한 거의 2만 권. 역사책으로는 아마 그렇죠. 많이 엄청난 거네요. 그거는 이제 또 대중들이 그만큼 많이 관심이 있었고 이슈가 됐기 때문에 두 책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역사책 2만 권 팔렸다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작가들 우리 창작집도 2만 권은 정말 베스트셀러인데 역사책 2만 권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팔린 책이네요. 한 사람의 저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독자로서 가장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감명 깊게 읽은 그런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지요? 역시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했어요. 아까 뭐 상선약수나 또 무의자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거기 보면 비가도, 이거 비상도, 이런 거. 이런 노자의 도덕경의 경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곱씹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공직할 때도 내가 그걸 일부러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이제 떠오를 정도로 물론 내가 도덕경을 보긴 많이 봤어요. 수십 번 봤고 심지어는 몇 번은 그걸 다 썼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다 도덕경을 외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뭐 할 때 곱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정말 상선약수라든지 무의자연 이런 것은 정말 탁월한 육아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육아하고는 다른데 그러면서도 인생의 어떤 정말 무르른 듯한 그러면서도 그야말로 정말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안 하긴 안 하지만 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또 뭐가 되는 하는 그런 거죠. 도가 아님인 것 같으면서도 또 도인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육아적인 건 약간 이분법적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인생의 정말 지혜가 이렇게 빛나는 그런 경기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현대 사회가 늘 이분법으로 이거냐 저거냐를 이렇게 가르는데 도덕경이야말로 그런 유하고 무의 이렇게 상생의 그런 법칙이라고나 할까 또는 우리 근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자연을 해치면서 이렇게 역사가 발전해 왔는데 그야말로 자연을 그런 배우는 마음을 도덕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라도 정말 요즘 시대야말로 도덕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도덕경도 그렇고 또 이번에 저서로 쓰신 삼국유사 역주본도 그렇고 다 고전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고전이 정말 중요한데 이 독자들에게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느냐? 고전이라는 건 벌써 이게 노자 도덕경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년 됐고요. 삼국유사도 13세기니까 지금 한 7, 800년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백 년, 수천 년을 오면서도 이거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안에 뭔가 인류에게 보편적인 어떤 가치. 그러면서도 특히 뭐냐면
어떤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고 예. 반성하고 예. 그러면서 그야말로 삶의 뭔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 보고라서 예. 지금 뭐 어떤 베스트셀러가 나오고 뭐 몇백만 몇십만 부 팔리지만 그런 책들은 또 몇 년 있다가 또는 몇십 년 그렇죠. 있다가 이제 쓰러질 그렇죠. 책들이니까 가장 이거는 그야말로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그냥 쭉 이어서 오는 거기에 뭔가 그 광맥과 같은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수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궁금해지는데요. 몇 가지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가장 그 영향을 준, 뭐, 책 속 인물도 좋고요. 또 내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어떤 뭐, 사람? 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자.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저는 그 루소. 루소의 고백록이나 또 에밀, 그런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루소하고 노자하고도 비슷해요. 그렇죠. 자연으로 돌아가자든지. 그런 사상가로 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계신 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영향받은 건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님. 그 어머니는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운 부분이 많았고, 아버님은 굉장히 성실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님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저런 지혜로움을 다 가져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는 하나의 롤 모델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오셨을 텐데요. 혹시 책에 얽힌 뭐 일화나 또 내지는 도서관에 얽힌 뭐 일화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전해주시죠. 책에 제가 이제 그 고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그 신문기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취재를 하게 된 게 뭐냐면 고려대학에 그 독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이름이 호박회입니다. 호박회요? 왜 호박회냐면 호자가 호랑이 호자고요. 박자가 넓을 박자예요. 박학다식 하자.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고대를 상징하는 거고. 박은 박학다식.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정해가지고 읽고 와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취재하러 갔는데 취재하러 갔다가 완전히 그 선후배들이 뭐 어떤 책을 가지고 막 토론하고 그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지화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헬만 헤세. 근데 뭐 선후배 없이 막 서로 막 자기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후배인데도 서로 존댓말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취재하러 갔다가 저도 그냥 그 서클에 이제 들어갔어요.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그 호박회에 들어가서 이거 거의 한 달에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신문사에 있느라고 자주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갔는데, 이제, 1년 있다가 신문사 그만두고, 제가 이제 서클에 더 열심히 해서, 거의 뭐 대학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읽고, 또 읽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하니까, 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할 건가. 또 남의 얘기를 어떻게 듣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내 의견을 어떻게 반론하는가. 이런 것들이 훈련했던 게 아주 나중에, 공부하거나 또는 이렇게 사회생활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 거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박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대.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학생 것도 있고요. 우리 오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졸업하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대신 요즘은 이제 자주는 안 하고 계절에 한 번씩 합니다. 계절에 한 번씩 해서 우리가 지난 3월 초에 한 번 했고요. 이제 그때는 그 마해산. 마해산 그걸 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또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3, 6, 9, 12. 세 달에 한 번씩. 주로 어떤 분야의 책들을 갖고 그렇게 이거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해산 지난번에는 했고, 다음번에 은희경 씨 작품 뭐 한다고. 누가 이거 읽고 싶다. 또는 내가 이거 읽어봤는데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한번 할 생각이 있었는데 책이 두껍고 너무 비싸서 못하고 거기서 못했다. 개인적으로도 그 역사서적 외에 시나 소설을 읽으시고 그러십니까?
있는데요. 제가 예. 제일 아까 말씀하실 때 나한테 공감을 했는데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역사 소설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요즘은 좀 안 그랬는데 전에는 1학기가 딱 끝나면 예. 1학기 예. 6월 말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역사 소설을 10권짜리 뭐 이런 거 딱 갖다 놓고 예.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은 그것만 봅니다. 예. 그래 놓고 이제 다른 걸 또. 예. 왜냐하면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드라이해요. 예. 이게 맞느냐 아니냐 사실을 하는데 역사 소설 한 사람 분들은 아주 그냥 픽션이니까 예. 아이디어를 막 해가지고 예. 그걸 읽으면 오히려 이런 면도 있구나. 예. 그래서 뭐 역사 소설 예를 들면 임꺽정이라든지 예. 장길산이라든지 뭐 태백산맥이라든지 예. 그 시리즈는 제가 다 봤어요. 아, 예. 10권짜리 막 그런. 네, 10권짜리. 근데 토지는 많긴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터지 정말 길죠. 예.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연구해 오신 학자셨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관직에 오래 또 계셨거든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장도 하셨고, 문화재청장도 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 네. 장관도 하셨는데, 그렇게 문화행정가로 이렇게 변신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2000년부터 예. 고려대학교 박물관장을 맡았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고려대 박물관장을 한 8년여 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뭐 예.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사실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03년에, 예. 이제 2002년에 중국이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구려사를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다. 예. 그래서 고구려사를 왜곡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2003년에 알아가지고 이제 학계에서 대책위원회,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책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예. 제가 그러면서 이제 사회활동이 사실 시작됐다고 볼 수 예. 있는데요. 그러다가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예. 상임이사를 하면서 예. 이제 그거를 대응하고, 그때 나온 책이 이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라는 예. 책입니다. 그때 왜냐하면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또 뭐 여기저기서 특강하고,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걸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려면 이걸 봐라. 예.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예.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사회활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제가 고려대 박물관이, 우리나라 그때 박물관이 한 800개 됐는데 예.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2007년에. 예. 왜냐하면 그때 북한 유물도 제가 제일 먼저 가져왔고, 고구려 유물을. 예.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의 건물도 새로 짓고, 우리나라에서 대학박물관은 제일 큰 건물 예. 짓고, 또 이제 이 박물관에서는 그런 게 별로 처음인데 이 문화예술 최고의 과정이라는 걸 또 예.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우수 박물관으로 되면서,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새 정부가 되면서 국립박물관장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니까 중앙박물관장 되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셨네요. 그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박물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예산이나 인력이 이제 많이 부족했죠. 근데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그 꿈을 이제 펼쳐서 아주 100주년 기념 사업도 하고, 또 G20 정상회의 리셉션하고 워킹 디너를 이제 박물관에서 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청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2009년도에 그런 한국박물관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일본에 있는 일본의 국보라고 하는 몽유도 원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개최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우리 해외 문화재들이 그때도 와갖고 10일만 있다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속상하고 또 우리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해외 문화재 같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 해외 문화재 중에서도 예.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강탈해 간 거는 찾아와야 됩니다. 환수. 예. 근데 이제 몽유도 원도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게 6.25 때 일본에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예. 근데 국립박물관 예산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환수할 수 없죠. 근데 그러면 그나마라도 우리가 빌려서 국민들에게 이제 보고 싶어하는 갈증을 해결하는데 왜 그때 10일밖에 안 됐냐면 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면 이제 훼손이 되니까 그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날이 보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세팅하고 열을 보여주고 또 이제 가져가는 시간 다 하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이제 10일밖에 못 보여줬지만 하여튼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빌려 기다려서 그걸 다 보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정말 문화재에 대한 또는 예술에 대한 그 욕구가 대단하다. 그걸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전시였다고. 예. 우리나라 문화행정가라는 것이 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또 이렇게 일각에서 이렇게 비판도 감수해야만 되는데 그런 때 또 그런 적도 많이 있으셨죠. 뭐 있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데가 아주 그 말이 많은 데거든요. 문인들 많죠. 영화, 연극, 그다음에 종교, 언론. 그런데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비난받거나 그런 거는 기억이 별로 없고요. 역시 상선약수 같이 가진 대로 무르듯이 하니까 그게 왜 이렇게 강하면 이제 부딪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그래서 정말 남들이 그럽니다. 정말 운 좋았다고. 그래서 내가 운칠 기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임 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잘했던 것 같다. 좀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임 중에 역시 아마 제일 기억 남는 거는 그때 이제 그 장관마다 브랜딩을 하라고 그랬는데 한류를 브랜딩했어요. 나는 한류 장관이다. 한류. 왜 그랬냐면 그렇죠, 그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정부가 나서는 것도 문제고 한류가 잘못하면 사과질지 모르는데 괜히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한류가 잘 될 거라는 자신을 가졌어요. 자신을 왜 가졌냐면 한류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케이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결국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순수 문화 또는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 신경국수의 엄마로부터 제가 여러 40개국어로 번역된 현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중문화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결국 우리 순수 문학이나 또는 전통 문화 이런 데로도 이제 확산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뭐 캐릭터도 그렇고 그때 뽀로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때 내가 캐치프레이즈가 K-팝에서 K-컬처로. 그래서 한류가 성공하려면 다양화 다변화해야 된다. 그거를 내세웠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운이 좋아서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개인 오락 서비스가 그 이전까지는 적자였는데 처음으로 흑자가 됐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이 됐다. 지금 그걸 우리가 이어나가고 이제는 거기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창조 경제라는 거는 그런 한류를 잘 문화와 예술을 경제나 산업과 잘 연결시켜서 융복합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 이게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그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류가 이제 다시 1.0에서 2.0으로 제가 있으면서 3.0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최근 또 정부가 그런 거를 재인식해서 한류 3.0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위원장을 맡아달라서 그걸 맡아서 제가 장관 제지시는 주로 문화예술의 다양화 다변화만 했다면 이제는 그 산업과 경제에도 연계시키는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앞으로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류 하면 그야말로 최근에 한류가 이제 너무 많이 확산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까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 문화부에서 저기 국어원이 국어원에서 세종학당을 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이 세종학당이 전 세계의 그런 대사관에 한글을 가르치는 학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이제 문화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그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위원장도 맡으셨다고 하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더 확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라마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방송국에서 예.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K-팝 같은 거는 이제 그 기획사에서 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 또 장르별로는 거기에 창작자나 또는 거기에 분들이 노력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가리킨다든지 예. 뭐 이런, 그다음에 또는 잘 안 알려진 곳에 가서 새로 뭔가 인큐베이팅 기능을 예. 이런데 이제 정부가 해줘서. 근데 지금 서로는 각각은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엮어서 예. 시너지 효과를 예. 보게 하는 예.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합동위원회가 이제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예.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아유, 정말 반가운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교수님은 고대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장관까지 하셨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교수님 저서 중에, 아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저서도 이렇게 발간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의 힘이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이런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독일하고 일본의 차이를 보면 예. 독일은 반성을 하고 새로 시작했잖아요. 일본은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는 결국 소외되고 이제 결국 지금 일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사면 초과에 예. 빠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또 그런데 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사를 찾고 이제 중국사라고 이제 하는데, 대국으로서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또는 민간은 민간대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만든 게 고구려연구재단인데, 이 고구려연구재단이 지금 동북아 재단이 되면서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역할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학자로서 그리고 또 문화행정가로서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어떤 삶이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잘 맞았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학자가 맞다면 또 내지는 문화행정가가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꼭 이루고 싶은 또 꿈이 있다면 또 그것들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판승 사판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판승은 공부하는 스님이고 사판승은 행정하는 스님인데 그 공부를 쭉 해오다가 이판하다가 이제 사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판 사판이 되면 안 되지만 근데 요즘은 또 하이브리드 시대이기 때문에 융복합적인 입장에서 이판도 사판도 다 필요한 거다.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공부한 거를 제대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일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로서도 공부를 그동안 해온 역사 문화를 이런 박물관장이나 청장이나 장관하면서 이걸 왜냐하면 그것을 잘 모르고 이제 하게 되면 또 이제 불협화음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런 지식이 오히려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식 없이 행정만 해도 문제가 있고, 또 행정을 하고 공부만 하는 것도 학자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이제 한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자로서는 이제 하고 싶은 꿈이라고 하면 이 삼국유사가 좀 더 이렇게 많은 이 소설이나 또는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거를 가공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는 이 삼국유사 현장들을 제가 거의 다 다녔는데 다시 한번 쫙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장감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진을 많이 이렇게 찍어서 디지털로 이게 또 정말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 삼국유사가 되면 그러니까요. 더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디지털 삼국유사를 만들면
작가들이나 이런 예. 분들이 뭐 심지어는 게임인도 만들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예.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중요한, 정말 좋은 말씀이고 반가운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진들이 제공되어서 그게 이런 것들이 책자들이 곁들여진다면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도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어부모의 책지도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강식 교수님의 그야말로 피땀 어린 저서인 그 삼국유사 역주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봤으면 좋겠다는 대목들을 그 저와 교수님께서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낭독을 해 드리자면요. 저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대목이 이런 대목이었어요. 그동안 삼국유사는 불교 사관에 입각한 사서로 이해되어서 대개 유교 사관의 삼국사기와 대조되어 왔다. 또한 삼국사기의 그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식의 발로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차츰 지향되어서 근래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국유사는 삼국의 역사 가운데 빠진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의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사 내지 불교사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면 1980년대 들어와서는 역사, 문학, 종교, 민속, 미술, 서지, 고고학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삼국유사의 종합적 성격을 그대로 대변해주기도 한다. 그냥 이런 말 속에서 삼국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역주본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쓰여질지가 이렇게 잘 이해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낭독해 드렸고요. 다음은 교수님께서 직접 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유사 곱씹을 말은 많은데요. 역시 그 처음 시작이 이 단군신화거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군신화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작 단군신화가 내용이 어떻게 삼국유사에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창건하여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라고 하였다. 거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란 자가 있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 땅을 내려다보니 멀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왔으니 이를 일러 신시라 하고 그를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족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범은 이것을 얻어먹고 3-7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금기를 맡아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여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이게 단군신화 내용인데요. 사실 전체를 이렇게 다 들은 건 아마 처음인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군신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단군신화 내용을 우리가 못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옛이야기 한 토막이 우리 민족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는 지혜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라 믿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정말 바쁘신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책치에 직접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삼국유사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런 문화 원형을 잘 지니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면 마치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할머니 품에 안겨서 옛날 얘기 듣듯이 그런 게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서로 친화력도 하고 또 소통도 되고 서로 그야말로 친밀하게 더 가족적인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최강식 교수님과의 만남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최강식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동받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 되어서 정말 기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봄날의 거리를 걷다 보면 화사하고 근사한 옷을 차려입은 멋쟁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옷이 외면을 빛나게 해주는 보석이라면 책은 우리의 내면을 멋쟁이로 만들어주는 보배일 거라 생각합니다. 내면과 외면 모두 멋쟁이로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오공 시인의 책치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까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